유수민의 뉴스 밑장 3월 둘째 주 특집.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5,000원 방송을 재개하고 나서도 악플은 달립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보고 입이 걸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 만나보셨죠? 만나서 싸우면 입 더 걸어요. 제가 이거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면전에 논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적이라고 제가 무조건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욕할 만 하면 이제 욕을 하는데, 저하고 면전에서 싸워가지고 썩 신세가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쉽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울 이유가 있으니까 좀 참다가 축적돼서 싸우는 건데, 제가 여기서 욕하는 거 그거는 욕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욕해? 솔직히? 나만 욕해? 나보다 더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내용 없는 걸로. 그리고 제가 좀 꼴사납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 다수파는 좀 다수파답게 굴었으면 좋겠어요. 다수파인데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못에 따라서 홍해 건너고 있어.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꼴사나와요. 자기가 강자라고 대놓고 오만에 떠는 거 이상으로 꼴사납습니다. 그럼 나한테 욕 좀 먹었다고 그 징징 앓는 소리를 내나. 그렇게 욕 먹는 게 두려우면 하질 말던가. 여기까지 하고요. 3월 둘째 주 특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둘째 주 특집이면 첫 번째 주도 특집이 있었냐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3월 둘째 주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주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3월 11일이거든요.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거의 슈퍼 3연전이에요. 3월 10일 얘기부터 하죠. 3월 10일은 박근혜 씨가 파면당한 날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짜도 깔끔해. 2017310. 참고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 3, 7, 10 이래요. 깔끔하죠. 2017년 3월 10일. 날짜 좋아. 제가 탄핵 날짜를 맞히는 그런 내기를 초창기 시사평론가 시절에 한 적이 있었는데 못 맞췄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3월 10일 금요일이었고, 그날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날 잊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차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의 순간에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뭐냐면 그때 차 안에 새마을호를 제가 타고, 구미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대전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조금 있었다가 KTX로 갈아탄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구미역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탄핵 판결 막 주문하고 하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는 구미니까요 이 지랄 새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금요일 낮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새마을호를 탔는데, 제가 타고 있는 칸에 한 7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 아저씨도 몇 명 보이고, 7명 중에 박근혜 탄핵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기차 안에 어차피 TV도 없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듣거나. 귀에 뭘 꽂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밖에. 그리고 뭘 재생시켜놓고 틀어놓고 스피커로 듣는 사람도 없었고,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저 빼고 나머지 6명 다 자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든 안 되든 이라는 심정은 아니었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귀 쫑긋 세우고 듣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7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7사람 중에 한 명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과하게 몰입할 때가 있는데, 몰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그날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 토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낮에. 아유, 엄청 맑은 날이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맑은 날이었어요. 그 광화문에 제가 노제를 하고 하는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일행들이랑. 그래서 한 블럭 옮겨서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장례식 분위기가 안 나요. 그냥 진짜 주말에 직장인들, 그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었구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이제 주 5일 하는 사람들 다 출근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평상시에 그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와서 바글바글 거리는 그 분위기예요. 야, 이게 현실인가 보다. 이게 현실인가 보다. 아까 전에 한 블럭 전에 있었던 그 장례식은 일종의 하나의 그 공간이긴 하지만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 풍경을 담아내는 공간은 당연히 아니었던 것이고 그 불과 몇십 미터 지나가지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의 그런 풍경을 박근혜 파면절에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전역에 중간에 내렸을 때도 사람들은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그날 방송이 공개 방송이 있어서 광화문에 갔는데 거기서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나 또 광화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디 딱 소용돌이가 있어. 그 소용돌이 그 핵심에 바글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바글한 대신에 딴 데서는 좀 덜해요. 그게 나름의 뭐 나쁘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짜 뭐 정치적으로 큰일 있을 때마다 모든 나라의 공간이 다 들끓어오르고 이건 내전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편차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 뭐 촛불 시위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촛불 시위도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위는 아니었었죠. 사실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 뭐 주말 저녁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속해놓고 혁명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촛불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이명박 촛불하고도 달랐던 건데 이명박 촛불 때는 이제 해 좀 질만 하면 다 평일에도 와갖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6월 항쟁이나 부마 항쟁이나 이런 거 보면 4.19 때도 그랬을 텐데 그냥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집회 시위 신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길거리에서 뛰쳐나와서 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시위를 주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거의 대부분이. 다 정해놓고 인파를 최대한 불려서 모으자라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대규모 집회의 의미가 많이 반감됐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에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에 인파를 아무리 모아도 한 자리에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요? 최대 인원이. 한 300만 됩니까? 300만이라고 했을 때 국민 전체로 보면은 몇 분의 몇이냐고요. 그러니까 수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수지만 분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비율이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와 분자를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건 역시나 선거, 투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모이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촛불 항쟁이 승리한 이유는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광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고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박근혜 지지율이 계속 주마다 공표가 되고 또 이 여론에 의해서 국회가 움직인 거죠. 국민 전체가 투표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파면이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 됐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한국의 정치 행위자들을 얼검했던 것이 소신 있게 정치 행보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그게 뭐냐? 선거제도냐? 그렇죠. 선거제도인데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제도는 하나의 단면인 거고 정당 체제. 예.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정당 체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듀베르제 법칙 이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정당 체제가 선거제도를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로칸의 법칙이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김수민 다당제와 선거제도
이북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칼폴라니 연구소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즈가 공동으로 출판했고 이커먼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선거제도라고만 딱 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잖아요. 이 당 아니면 저 당이어야 되는 거고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협 때문에 안 된다. 혹은 참아라.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박근혜 파면이 그 거대했던 한 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뭐 싸그리 무너진 건 당연히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깎아내려지는 콘크리트라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거고 그렇다면 그 기세를 좀 몰아서 한국 정치도 더 다양해지고 미처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변될 수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진보화되고 그러면서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지요. 정말 지난 방송 때 제가 민주당은 통합당한테 표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니까 받지 말랬어 내가? 받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 밑장에서도 나름 심려를 기울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3법이었잖아요. 그거 더불어 한국당 이렇게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걸 통과시킬 거면 이왕에 통과시킬 거면 보수층 표를 좀 받으시라고. 그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현 정부 출범할 때 뭐라고 주문했냐면 정책은 중도 진보로. 왜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더 진보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책도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겠다. 다만 한국 정부의 역대 정책들이 많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최소한 중도 진보 정도 되는 정책들은 나와야 된다. 그런 노선을 정부가 걸어가야 한다. 다만 표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중도 보수적으로 해라. 내용은 중도 진보고 표현은 중도 보수로 해라. 이게 제 주문이었는데 거꾸로 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표현에 비해서 내용은 훨씬 보수적인. 근데 또 대중들은 저 정부는 진보 정부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느껴도 다 진보의 문제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익한 겁니까? 미래통합당한테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표심들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옮겨 붙는 그런 구조를 다시 회복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거 못 벗어나나 진짜 이 구도를. 저야말로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21대 2000년 총선에서 100석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를 바랬습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한국 사회 숙제가 많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몰라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 새누리당 때보다 더 극악스러워졌어요. 2012년 총선 대선을 연승하던 박근혜가 이끌던 새누리당보다 더 극악스러워졌거든요. 미래통합당이. 근데 그 미래통합당이 그렇다면 그런 수준이라면 저는 미래통합당은 100석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라는 굳은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론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총선이야말로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리려면 민주당 혼자 뭐 150석, 200석 이렇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의석을 갉아먹는 건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다른 보수 정당이 있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유승민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유승민 내도 오히려 한국 정치에서 중도에 해당하는 유권자들 지지를 받지 보수 쪽한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리고 한국의 보수 유권자들은 양당제를 선호합니다. 절대 다수가. 그러면 그 보수 진영 유권자가 줄어들려면 혹은 더 불어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먹어주는 게 유력한 거예요. 안철수나 유승민이 그걸 못한다면. 근데 뭐 했나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쪽에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때도 했던 질문인데 민주당에게 묻겠다. 민주당 40%,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30%, 제3정당들 다 합쳐서 30%, 이게 더 좋으냐. 1번 433이죠. 433. 민주당 4, 미래통합당 3, 나머지 당들 3. 이 구도가 더 낫냐. 아니면 민주당 51, 미래통합당 49 이게 더 낫냐.
근데 선거제도 개혁에 주저하던 민주당을 두고 당신들 후자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면 양당 체제로 회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양당 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목까지 같이 불려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년 집권하려면 양당제로는 안 된다. 이건 거의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51대 49로 민주당이 이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역으로 뒤집어진다고요. 양당 체제에서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어쨌든 민주당이 나섰을 때는 그래, 그럼 1번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삼김씨 이후에 절대적인 지지자가 사라진, 그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 팬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민주당이 그렇게 책임감 있게 막 쓴소리도 하고 이런 정치인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중진 쪽에서.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행태, 저는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지자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극성 지지층이 워낙에 고정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들 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이런 그 고질적 습성이 몸에 계속 배어 있으면 그럼 미래통합당도 결집하게 돼 있고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당 체제로 복귀되는 건데, 복귀돼서 민주당이 제1당 된다고 쳐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면 미래통합당하고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차이 날까 싶어요. 지금 하는 실력들을 봤을 때는. 그 미래통합당이 어차피 120석을 넘겨버리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 법안을 저지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선을 확보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그러면 예산 정도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패스트트랙 때 봤지만 그때는 상대방이 120석이 안 됐는데도 패스트트랙 연합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밀어붙인다고. 근데 미래통합당이 120석을 넘어버린다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패스트트랙이고 뭐고. 지금 넘었죠.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하면서 120석 넘어버린 거죠.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이 있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된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중에 가는 그 사람들 잡아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완전히 지금 양당 체제로 복귀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는 왜 그 손학규하고 그것도 잘 못 맞춰가지고 갈라가지고 나옵니까? 안철수 손학규 정도는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잡는다 칩시다. 못 잡으면 딴 데하고도 잘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랑 호남 의원들 좀 잡기 어렵게 됐죠. 안철수랑 유승민 이거 잡기 좀 어렵게 됐죠. 근데 안철수 손학규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글쎄 뭐 둘이 갈라져 갖고 각자의 표밭을 일군다 뭐 이런 최상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뭐 안철수 손학규의 유능 무능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한국 정치의 구조의 어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양당 체제로 혁파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정의당도 그 작년하고 보면은 그렇게 독자적인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민주노동당 때는요. 진짜 라떼는 얘기 나온다. 라떼는. 민주노동당 때는 한나라당 쪽 지지하던 사람들도 민주노동당 건너오고 막 민주노동당에 격려 전화하고 그랬어요.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한테 좋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강령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과격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왜 전화가 왔을까요? 그 전화 온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서민인데 부자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기 좀 우리 편인 것 같은데 하면서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이번에 찍었다. 혹은 다음에는 찍겠다 이런 전화가 온 건데, 지금 정의당 그렇지 않죠. 민주당하고만 겹쳐 있을 뿐이에요. 이게 다당제가 되겠냐고요. 이게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먼저 오히려 싹을 틔워야 선거제도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게 참 암담해요. 왜 촛불의 결과가 이런 거였나. 박근혜까지 파면시켰는데. 그리고 저를 더욱 암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 자,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한 건요. 탄핵이 쉬워서 한 게 아니에요. 탄핵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헌선이랑 똑같아요. 5분의 3도 아니고 3분의 2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건 사실상 이게 뭐냐면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거 헌법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 달라요. 박근혜가 어디 실정법상 유죄가 나왔었나요? 파면될 때? 아니죠. 근데 이 정권은 유지 못한다. 이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주는 거예요.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남용될까봐 헌법재판소라는 모델이 생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의회에서 탄핵안을 과반수 의원이 발의를 하고 상원에서 헌법재판소 비슷한 기능을 맡아서 거기에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탄핵이 거의 될 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양당 체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은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양당 체제면 탄핵 못 시켜요. 다당 체제고 여러 당이 합작을 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민주당 대 뭐 자유한국당 이렇게 돼만 돼 있었으면 야 이거 뭐 탄핵은 민주당 선거운동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도가. 그리고 이미 그 구도에서는 탄핵시키기도 어려워요. 아마 JTBC도 그런 보도를 TV조선이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당제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대세이면서 명분 있는 대세다라는 것을 박근혜 파면으로 보여줬는데 이 정치권이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탄핵하자고. 문재인 탄핵, 이건 빌어먹을 얘기예요. 탄핵할 만한 사유가 나오면 탄핵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근데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고 해도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을.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무슨 국정원 선거 부정 혹은 심지어는 개표 부정 이런 얘기 하면서 선거 무효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무효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지지율이 50% 나왔어요. 60%안 됐다고. 근데 선거 무효입니까? 박근혜 퇴진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론조사에서 70%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70%를 만들어주냐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파면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그 개표 부정이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는 기승전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문재인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미래통합당 지지층이야 원래 그랬다고 칩시다. 원래 그랬다고 쳐요. 근데 이거 뭐냐고 정권 심판하는데 탄핵론부터 먼저 꺼내는 그러면 지난번 총선 때 야당에서 총선 선거운동 와중에 박근혜 탄핵하자 그랬으면 그 야당이 총선 승리했겠습니까? 좀 가지가지 정도껏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탄핵론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탄핵시켜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걸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정말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짜로 탄핵시켜야 될 순간에 잘 못한다고요. 쉽게 무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무기는 그냥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적게 꺼내서 한 방에 쳐버려야 돼요. 박근혜 파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아주 값싸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야 무조건.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초장부터 결심하고 탄핵시킨 거 아니라고요. 참 오히려 더 나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과거보다. 양당 체제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좋을 수는 없어요. 결국엔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양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양당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될까요? 지금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더 나쁜가 경쟁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셔틀콕이 된 느낌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철수 씨가 한 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전과자와 현행범의 대결. 와 이건 진짜 타고난 비유야.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나 봐. 옛날에 권영길 후보가 대선 때 민주당은 부패 신장개업당이고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입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안철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 또 비판의 잣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신은 미수범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안철수에 대한 지지 여부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현행범이냐 전과자냐.
그래가지고 자 어떤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대로 미래통합당으로 정권 다시 교체했다 칩시다. 미래통합당 또 사고 치면 또 으악 막 화내면서 또 민주당 편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려고 촛불 들었나요? 그냥 촛불 들어갖고 이뤄낸 게 박근혜 임기 1년 줄인 거밖에 더 있어.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극소수는 정말 포위시켜가지고 사회에 큰 해를 못 끼치게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게 역사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 얘기 또 해야겠네. 지금 다른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진짜 정말 역사가 진전하는구나. 이제 새로운 막을 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사실 2004년 총선도 결과를 놓고 보면 낙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120석을 살짝 넘었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게 원래 열린우리당이 200석 정도 얻을 수 있었는데 정동영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확 줄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영 씨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 비슷한 게 2012년 총선 때도 왜 김용민 효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용민 씨 때문에 민주당이 진 거 아닙니다. 예, 지는 상황에서 김용민 씨가 거기 걸려든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국민들의 집단지성 같은 건데 한쪽이 많이 가져가게 놔두지 않아요. 쉽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당 합당을 통해서 거대한 여당이 탄생을 했었지만 그 당도 92년 총선에서 과반의 한석 못 미치는 149석을 가져갔어요.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절정이에요. 수년째 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균형이면 다가 아닌데 근데 국민들은 왜 자꾸 균형 감각으로 치우치느냐. 최악은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모르겠으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저는 어느 당은 싫고 어느 당은 좋고 이 순서가 분명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번 총선 때 어느 한 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었으면 해요. 어느 한 당이라도 과반 의석을 갖고 가면. 왜냐하면 그 과반이 악이 돼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구조의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청취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하고 B가 있다고 쳤을 때 A는 이렇고 B는 저렇기 때문에 둘이 완전 다르다. 이게 아니라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어떤 지위가 되면 썩을 수 있다고요. 그게 양당 체제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또 교체되고 또 심판받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다음 패턴 만들어지고 미국처럼 8년마다 그냥 정권 교체되는 게 패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 바뀌면 막 까디입니다. 예, 다 파헤쳐요. 근데 미국은 오바마가 부시 상대로 적폐 청산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훼손하려고는 했지만 잡아 넣으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이거 미국 대통령이 죄가 없겠어요? 둘이 서로 묻어두는 겁니다, 그냥. 미국 정치인들이 봤을 때 울산시장 개입 의혹 이건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냥 둘이 묻어두기로 한 거야, 그냥. 정권 교대로 잡으면서 네가 주전해라. 이번에 내가 2군 할게. 그다음 네가 2군 해라. 내가 주전할게. 이거예요, 그냥. 공수교대 하는 거예요, 그냥. 3아웃 체인지도 아니고 내가 영어가 짧아서 8 years change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그 패턴으로 가는 건데 미국에 무슨 미래가 있냐고요. 미국 사회가 한국보다 나아요? 요번에 이 코로나도 보세요. 그 검진 받으려고 드는 비용 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살짝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였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미국만큼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노무현 탄핵 때도 결국에 한나라당이 120석까지 되살아나는데 그 이후에 참 반동의 또 세월을 겪었죠. 이후에 백래시의 그 세월을 또 겪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노무현 탄핵 역풍보다는 박근혜 파면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냐고. 지금 누가 일당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120석 넘어버리면은, 근데 지금 120석 넘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잖아요. 위성정당 아니래도. 참. 또다시 노무현 정부 후반 때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면 정말 저는, 암담할 것 같습니다. 벌써 그게 15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로 또 돌아간다. 뻔해요.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아라 이렇게 트위터 이런 데서 막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는데, 미래통합당 또 정권 잡으면 또 개판 치다가 또 민주당이 또 정권 잡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난리 지랄 하겠죠. 소수정당 니네 참아라, 나중에 또 이럴 거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야 돼 계속? 이게 제가 굳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는, 이제 힘 빼지 말자. 어차피 정권은 왔다 갔다 할 건데 힘 빼지 말자. 뭐 정권을 저지한다느니 교체한다느니 여기에 힘 빼지 말자. 그리고 양당 체제가 굳어진다면 좋다. 뭐 어쩔 수 있나요? 근데 그 양당 체제라도 더 낫게 하려면 좀 독자적인 세력이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당의 주류들은 우리가 계속 해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야당이 돼도 우리가 해먹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주류 세력은 교체돼요. 양당 체제가 지속되는 것에 반대급부로 그 양당 각 내부의 세력은 계속 교체될 겁니다. 몰락해요. 원래 주류는. 친박이 그 길을 걸은 거고요. 친문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들 학에 달린 거죠. 근데 지금 그 인터넷에서 날뛰는 지지자들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사람들 몰락합니다. 사실 90년대 인터넷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PC통신만 좀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장난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광신도 얘기가 나왔겠어요. 저는 호남의 한에 대해서는 150% 이해합니다만, 근데 옛날에 막 어디 총재님한테 대들하면서 재정구 의원 막 동교동계 쪽에 멱살 잡히고 이건 뭐냐고. 그 사람들도 벌 받은 거예요. 동교동계도. 완전 초라하게 몰락했잖아요. 근데 그 전차를 밟을 건지 나는 정치 세력, 특히 당내 주류 세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수 정당 사람들은 다수 당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력은 가지세요. 그게 없는 쪽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할 거고요. 어차피 망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파면 참, 이게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오래됐다, 오래됐어.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제가 파출소에 있었나? 그러니까 민간 사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야, 근데 그 경찰관들 보니까 탄핵될 거라고 아무도 짐작 못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탄핵된다고 봤어요. 예. 그때 뭐 탄핵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경찰관들도 이렇게 손해 근무할 때는 TV 보고 하잖아요. 그 뭐 뉴스가 나와도 별 말도 없고 탄핵하겠어? 이러더라고요. 파출소장님은. 그 파출소장님은 거의 펠레였어요. 정치에 대해서는. 뭐 되겠어? 하면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거꾸로 터지더라고요. 그 중에 안 좋은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이건 차마 얘기 못하겠다.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거라서. 참. 그때 제가 제가 그때 비번이었어요. 금요일. 그날 또 금요일이야. 3월 12일. 비번이었는데 비번이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은 뭐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떨 때는 주주주, 야야야, 비 한 번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비번인데, 어떨 땐 주야 뭐 이런 식으로 갔나? 주주주, 야비 뭐 이런 식으로 갔나? 그날 금요일 제가 비번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제가 달아오르더라고요. 열받으면서. 그리고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여성 중년 사람들이 미용사를 포함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따위로 씹어제끼든, 이건 뭐, 대도 안 한 진짜, 무슨 이유도 없어. 뭐, 이념이고 정책이고 나발이고 없이 사람을 아주 모독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는 군인 신분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미용실 거울에 내 얼굴이 벌게져 있는 거예요. 나는 참고로 그때 노무현 지지자, 열린우리당 지지자도 아니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열심히 지지했지만, 군대 가가지고 제가 좌경화가 돼가지고 민주노동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TV 화면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복해서 보여주냐고. 아니, 그게 뉴스거리인데 반복 안 하게 생겼어? 제가 땅을 치고 말았습니다. 땅을 파출소 2층에서 TV 보다가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이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짠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웃고 쳐자빠진 것 보고 내가 열불이 받쳐서. 저는 사실 정치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진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뭐 그냥 중도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했고 역사의 반동 정도를 막을 거야. 뭐 역사를 진보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역사의 반동을 막는 일에 충실할 거야. 이런 심정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거든요. 와, 그게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때는 또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안티조선 운동 끼케야 제가 2년 한 건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 역풍이 그렇게 분다는 것을 글쎄 그렇게 짐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안 됐더라도 그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이겼다고 봐요. 제가 기억을 해요. 여론조사에서 앞질러 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한나라당 2배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제가 탄핵이 없었어도 열린우리당이 이겼을 거라고 굳히게 된 계기는 2016년 총선입니다. 딱 그 총선 결과가 떴는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둘 다 120석 살짝 넘겼고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2004년에 탄핵 없이 선거를 치렀다면 새누리당 역시 한나라당 역시 120석 좀 넘고 열린우리당 또 120석은 좀 넘었을 거다. 이 정도면 열린우리당 승리예요. 그리고 민주당 또 3, 40석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탄핵 없이 2004년 총선이 치러졌으면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상당 부분 승리했을 겁니다. 그때 이낙연 의원이 왜 열린우리당 안 갔겠어요. 열린우리당 갔다가 호남 지역 선거 질까 봐 안 간 거예요. 예. 그걸 봤을 때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버림을 받은 거지 탄핵이 없었으면 그냥 호남에서 많이 얻었을 거예요. 대신에 열린우리당도 영남에서 좀 더 얻고 수도권에서도 이게 국민의당이 출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손해본 거 아니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저는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걸로 봐요. 그 왜 탄핵했대? 했을 때 오히려 답이 나오는 거지. 그 탄핵 없이도 선거했는데 새누리당이 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타격이 더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 역풍을 받고 120석으로 떨어졌는데 탄핵이 없이도 120석으로 떨어졌다. 이게 더 커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탄핵에 나선 것은 양당 체제 굳히기에 나선 거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 한나라당 구도가 한나라당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3당 체제가.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양당 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굳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시 민주당의 선택인데 대부분이 이제 근친증오 감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참 신비로워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덜커덕 행동을 저지르거든요. 뻔히 빠삭한 사람들조차도. 그 민주당이 그런 우를 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전략이 있었던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그걸로 개피를 봤죠. 의석이 9석으로 떨어져가지고 제4당이 됐던 그런 선거인데 저 그 선거를 보고 일단 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먹고 1등 했고 이것보다는 제가 의미를 둔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의석이 40% 선까지 떨어졌다. 해방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고 이제 정치판이 좀 바뀌겠다 했더니 바로 반동이 시작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거 우여곡절을 거쳐서 박근혜를 파면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좀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가는구나 했더니 또 돌아가려고 하네 또. 자,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 제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힘 안 빼기로 했어요. 힘 안 빼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 선거 결과로 양당 체제가 다시 도래하면 어차피 다시 다당제로 가요. 이것도 패턴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역대 총선 결과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번에 양당 체제로 회귀하면 다음에 다시 다당 체제로 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영원한 고통 라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라인에 빠져 있을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누구 스님이라도 좀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많이 못하겠네. 세 번째 얘기는 후쿠시마 참사입니다. 3월 11일, 2011년이었죠. 날짜도 왜 여기 좋아? 2011년 3월 11일.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이죠.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인데 이게 또 흐름이 꺾이네.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 탄핵 굉장히 여론 지지율이 높아졌었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탈핵의 지지가 더 높았어요. 지금보다 더 높아. 그리고 그때 한번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2015년쯤에 나왔는데 노년층에서도 핵발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더라. 뭐 반을 넘진 않지만 6대4 정도까지는 반대가 4까지는 올라가더라.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년층이 사실 우리나라의 핵발전의 시대를 연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세대 안에서 이 청산의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다시 뒤집혔어요. 이거는 좀 예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습니다. 쭉. 그리고 민영환이 무슨 신자유주의니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생명이 다해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화되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화되고 이래요. 이 국민들이 또 이 묘한. 그래서 제가 양당 체제가 깨지고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게 다당제는 그렇게 막 국민들이 막 일부러 막 그 균형을 맞춰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자기가 소신껏 하는 게 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그게 다당 체제고 고비례성 선거제도인 거예요. 제가 계속 다당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당제로 가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갇혀 있는 거야. 역시나 후쿠시마 이후에 탈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고 있어요. 툭하면 탈원전 어쩌고 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의 원전 용량이 줄어들지도 않는데 탈원전부터 얘기 웃기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복합적 사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핵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한 2010년대 초반 중반에는 핵 찬성하는 사람들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핵을 지지한다고 뭐 부정부패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그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일단 부정부패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하고 도저히 벗이 될 수 없고 동지가 될 수 없다. 아니 그 떠나서 자그마한 연대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소견이 다를지라도 부정부패 반대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민 동료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핵을 왜 사람이 추구하게 되었는가, 인류가 핵을 왜 갖게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핵무기에 대해서도 그 김정은 정권에서 핵실험 자꾸 하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막 독자적 핵무장 이런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잖아요. 전술적 그 전술 핵 재배치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게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핵을 자꾸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도의 외교 행위라든지 혹은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똑같이 대응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대응하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대응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송민순 씨 외교관 그 사람이 핵무장을 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북한 핵실험이야 멎었는데 지금 그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 세계의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고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고립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유료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붙을 거냐 일본에 붙을 거냐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이 나와요. 근데 둘 다 못하겠으면 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핵에 대해서 핵은 악이고 악마적인 거다 이 생각은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핵을 진정으로 닿게 하기 위해서는 핵이 악마고 핵을 지지하는 사람은 얼빵해서 그렇고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세뇌되었고 뭐
이상한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게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줄이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럼 인류가 왜 핵에 손을 대었느냐? 자, 핵에 손을 대면 편하는 게 있어요. 핵은 어마어마 무시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핵 발전이든 핵무기든 간에 핵무기를 하나 손에 쥐면 재래식 무기를 추가로 개발해서 보유해야 될 그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난 북한이 핵 개발한 이유 중에도 그게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계속 재래식 무기 실험할 거야? 계속 요즘에 뭐 미사일 많이 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핵을 그냥 하나 두둑하게 가져놓고 왜 그 어디 가갖고 이렇게 반찬을 다양하게 먹었는데 별로 안 먹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짬짜면 먹는 것보다 짜장면을 하나 먹는 게 먹은 것 같은 걸 수도 있듯이 그냥 핵이나 가지자. 이거 핵 하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핵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핵 발전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서 되게 멀리 떨어져서 지어요. 그럼 거기다 그냥 지어놓고 그 송전탑 졸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어와서 쓰지 뭐. 가까이서 쓰는 뭐 태양광 이런 거 더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핵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 이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핵 무기 같은 경우는 그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이 실전에 쓰인다기보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기인 거죠. 이거는 진짜 일본의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때 한번 터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엄두를 잘 못 내는 겁니다. 이게 게임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 실험이 그 땅에 끼치는 국민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 분명히 있죠. 북한은 자기들 먹고 살기에나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핵 실험하고 이런 측면들 포함해서 부정적인 거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반핵, 탈핵 얘기를 하지만 왜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않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고 이해해야 핵을 멈추고 닫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저는 좀 웃긴 건 이거예요. 그 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들은 과학적이고 반핵론자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핵에 의존하는 인류는 멍청해질 거다. 방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 그냥 그 만만한 데다가 세워놓고 전기 쫙쫙쫙 끌어다 쓰겠다는 거고 핵은 밤새도록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막 밤에 전기 안 써도 막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되게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게. 핵은 민주적이기 어려워요. 핵 발전은. 본질 자체가.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가 막 견학 가가지고 그 막 시찰하고 이거 안전한 거 아닌가 이거 할 수 있나요? 함부로? 들어가는 거 접근한 거 자체가 힘들죠. 사실. 근데 이제 그 핵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양한 개발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태양광이 들어가지 핵이 들어가나요? 핵은 그냥 중우장대형 그 산업화의 하나의 상징인 거죠, 사실. 저는 핵을 닫게 됐다고 해서 핵 나쁜 새끼 잘 가라 이런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뭐 그 시대의 또 산물이었고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핵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더 진작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류가 핵에 의존하지 않기로 하면 머리를 더 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거 하나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겠죠. 전력을 아끼려고도 긴장감을 가질 것이고 저는 이런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이 터지면 어떡하지? 방사능식품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아니라 이게 전기라는 게 그냥 공기에서 끌어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설비가 필요하고 한 건데 공짜가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껴 쓰느냐 여기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탈핵이. 인류가 더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그 법을 또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충실하게 답변을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제가 한 30분 안에 끝낸다는 게 50분 가까이 됐네요. 자 그러면 3월 둘째 주 특집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은 아마도 천집장과의 전화가 되려나? 네 아무튼 들어보시면 알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